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2차 대전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무나도 재밌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화가 났던 여지껏 쌓여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껏 얘기였었는데 동맹까지 맺으며 전쟁을 준비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다.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집어삼키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노렸던 일제의 야욕, 그 침략 전쟁의 전말. 유럽 것들을 빨리빨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순식간에 경제 대국으로 매해 경제 성장률이 20%가 넘어요. 매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정말 웃겨요. 아시아 해방이에요. 해방 같은 소리. 침착해.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전함은 미국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공격 시작해서 자기들은 너무 신나게 쫙쫙쫙 밀고 나가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잔혹한 방법이에요. 생명까지 포함한 대약탈전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일본 민족을 제외한 아시아 인종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일본군이 반짝한 게 앞에 딱 6개월이에요. 당시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의 모든 물자를 미국이 다 대는 셈이에요. 그 긍진 없던 일본군 모든 항공모함이 전부 다 격침돼버려요.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진주만 공격이 완전히 2차 대전 일본의 그 패망으로 가는 길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드웨이 해전과 다르게 굳히기 전쟁으로 일본이 좀 전략을 바꿔나갔죠. 그렇죠. 원래 일본은 태평양을 점거해서 버티기 작전이었어요. 그러게도 진주만 공격했던 건데 좌우지간 뭐 이렇게 됐으니까 버티기로 가죠. 그래서 태평양 그 넓은 데다가 군대를 쫙 깔아놓고 요새화시켜서 결사항전한다. 그러면 미군의 전병력이 전멸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3년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군수산업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미국의 공업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9일에 한 척꼴로 항공모함이 나와요. 항공모함이요. 예.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전쟁 기간 내내 26척의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네.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미국은 42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44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우수한 파일럿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좀 앞서가는 군사적으로 좀 이렇게 기술력이 앞서갔었는데 이제부터 뒤집히는 거군요. 양과 질적 있는 둘 네. 다 해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일본의 이 태평양 방어 전술에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양쪽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육군 사령관, 해군 사령관.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러니까 동경 156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눈 거죠. 사실 미국의 육군하고 해군은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아. 그래서 해군은 우리식의 해군이 아니고 공군, 지상군, 함정을 다 가진 게 해군이에요. 둘 사이가 나쁜 건 뭐 상상 초월해요. 신기하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눈 거예요. 안보게 같이 하나 안 그러니까 하게. 메가더는 통합사령관을 원했어요. 네네네. 해군은 해군대로 우리가 통합사령관 해야 된다. 뭐 어떡합니까? 딱 갈라놓고 반씩해 이렇게. 일본군은 더 심합니다. 일본군은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육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이 박살난 걸 6개월 이후에 알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해군이 숨기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왜 자꾸 태평양에서 밀리는 거야? 너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 자체 첩보 조직을 동원해서 알아내요. 같은 자기네 편인데. 예, 같은 편인데도요. 또 하나 웃긴 게 육군 소속의 항공모함이 따로 있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니미츠 제독이 인정한 메가더 장군의 창의적인 작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해군하고 육군하고 엄청 싸우니까 해군 쪽에서 기한한 작전은 사자가 물소 사냥하는 전술하고 비슷해요. 사자가 물소 잡을 때 한 마리가 코를 물고 늘어져요. 그러면 물소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른 애들이 등이나 뒤에서 올라타서 물어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가더 보고 코를 물고 늘어지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호주 위에 그 뉴기니 근처에서 일본군을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이쪽에는 우리가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해치우겠다. 그랬더니 메가더가 그걸 참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라고 못해. 그래서 나온 게 그 개구리 뛰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애를 다 잡는 게 아니라 건너뛰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보급을 차단하고 가자. 그러면 전쟁이 2년은 더 빨리 끝난다. 원래 해군 계획에는 일본 점령이 1948년이에요.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해방이 3년 늦게 되는 거죠. 근데 메가더식으로 하면 45년이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건너뛰면서 강한 거는 우회하고 돌아가면 적은 병력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론을 내는데 일본군은 준비된 작전에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죠. 무조건 쟤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술로 신속하게 치고 빠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개구리 뛰기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진격하자. 니미츠가 훌륭한 게 해군의 자존심을 걸고 나온 작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양보를 해요. 그 니미츠 제독이 메가더 장군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다면서요? 전체를 본 거죠. 니미츠 제독도 굉장히 자기 자존심보다는 진짜로 대의를 아는 사람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메가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 사실은 우리는 메가더 장군만을 기억하지만 이 뒤에는 니미츠 제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인물 틈부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두 명장 더글라스 메가더와 체스터 니미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과 체스터 니미츠 제독인데요. 이게 요즘 그 유행어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금수저와 흑수저였다고. 일단 누가 금수저고 흑수저였을지 사진으로 아이. 봐서는 사실 저는 오히려 니미츠 제독이 아니 저는 진짜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 니미츠 제독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잖아. 느낌이 그잖아요. 아니 저는 참 착한 제독이에요.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메가더 장군은 네가 뭘 보든 난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 사진에 나온 저 포즈가 메가더의 전형적인 포즈. 전형적이지. 아, 그 메가더 장군부터 한번 짚어볼까? 명문가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금수저가 아니면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죠. 뭐 육사도 거의 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이거 엘리트 오브 엘리트였고 미육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최연소였어요. 최연소 미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사실은 참모총장만이 아니라 메가더는 소위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최연소예요. 최연소 최단계. 2차 세계대전에 날린 장군들은 다 부관급이에요. 마샬, 패턴 뭐 다 이거였어요. 아니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의 집안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배경을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남북전쟁에 참여한 군인인데 아버지는 16살 때 남북전쟁 참여해서 18살에 의회 최고 무고문장을 받아요. 와.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하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뭔 일 저지를 것 같다 싶어서 강제로 전역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더한테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평생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개입해서 우리 집안을 견제한다라는 이 딱 박혀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요.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 중에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 된다. 군인은 군인 정신이 중요하다. 사실 이게 원래 군인 정신이 좀 투철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좀 정치가들에 대한 욕을 좀 싫어하는 것도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메가더의 존경스러운 점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출세하는 네네.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남이 못하는 두 가지를 해요. 네. 첫째는 철저한 자기 관리. 아무리 금수저라도 금수저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 본인이 정말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근데 저 오만한 포즈도 사실 이유가 있는데 메가더가 키도 크고 이렇게 선글라스 벗으면 눈꼬리들이 좀 처지고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 약해 예. 보일까봐 그리고 오히려 몸도 더... 약했어요. 그 아하. 유명한 얘기가 당시 육사에 처음 입학하면 신고식이 있어요. 근데 메가더가 신고식을 갔는데 네. 사실 몸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몸이 그렇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옆에 클래스메이트한테 입을 막고 자기 자존심 있잖아. 입을 막아라. 그래도 몸을 떨기 시작하니까 때려서 기절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밤새도록 옆에서 자원 간호를 해줬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 이놈 밖에서 뻗기만 하지 이제 보니 뭐 형편 약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메가더 그 뻗티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육사의 첫 번째 소위 말하는 메가더 빠가 됩니다. 그 친구.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저놈 저거 알고 보니 웃긴 놈이야 이럴 텐데 감동을 받아요.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참석하는데 우리 1차 대전 할 때 얘기했지만 뛰다가 일개 중대가 5분 만에 죽잖아요. 네. 자기 부하들보다 먼저 뛰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갔어요. 프랑스군이 난리가 난 거예요. 메가더가 전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병사들하고 같이 뛰었어요.
진짜 실제로요? 네. 근데 더 웃기는 건 철모도 안 쓰고 남다른 거 보이느라고 철모도 안 쓰고 스웨터에 보라색 스카프 휘달리면서 뛰었어요. 무기도 안 들고 말채찍 하나 들고 뛰었다고 그러더라고. 2차 대전 때 유명한 일화가 상륙 작전 하고 있는 전선에 나가는 거예요. 노란 바바리 코트 입고 네. 해변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걸어다녀요. 와. 수행원, 장군, 기자 수백 명이 따라오는데 갑자기 기관총탄이 날라옵니다. 다 엎드리잖아요. 네. 혼자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요 진짜로. 자기 카리스마를 위해서. 사실 보통 금수저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네요.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존경해요. 그런 그러면 점은 본받은 저도 약간 빠가 될. 너무 멋있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지금. 멋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아이씨, 아이고 막 붕한, 아이 진짜, 아 이러지 마요, 막 이런단 말이야. 승리를 위해 목숨까지 불사했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메가더 사령관. 그는 남서태평양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 획기적인 전술을 내세우며 전장을 지휘한다. 승전을 이어가던 메가더는 일본군이 점령한 필리핀을 탈환하기 위해 레이테섬 상륙 작전을 강행했는데 이때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평소 이미지를 상징하는 상륙 사진을 남겨 화제가 됐다. 필리핀을 되찾겠다던 자신의 말에 책임졌던 메가더. 그는 20세기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다. 니미츠 제독은 텍사스 출신인데 옛날 서부 영화 보시면 네. 그 휘 하면서 그 결투하는 카우보이. 딱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은 여관집 아들이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건 어떤 여관에서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사관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육사는 티오가 없어서 못 가요. 그땐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금수저들이 예, 먼저 들어가. 근데 텍사스가 바다가 없잖아요. 아, 거기 그러네요. 네. 바다가 있긴 있는데 원래 텍사스 하면 또 그렇죠. 이게 말 타고 뛰는 초원이, 데니까 예. 해산 아무도 안 갔대요. 그래서 해산은 자리 있는데 갈래. 그래서 해군사가 간 거예요. 아. 특히 니미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휘하 장군들한테 임무를 확 맡겨버려요. 큰 틀 짜준 다음에 맡겨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배치할 줄 알았죠. 정말 형님 리더십이에요. 부하들 다 챙기고 선배한테 깍듯하고 아, 강해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예. 신화적으로 완전 반대예요. 덕과 인화를 중요시하는 온화한 리더십으로 적을 만들지 않았던 니미츠 제도. 초반 진주만 공습으로 손상된 태평양 함대와 일본 해군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전쟁 중반 한층 강력해진 미 해군을 지휘하며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니미츠 제독은 개성 강한 육군과 해군의 협력을 이끌어내 장군들의 장군으로 불리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누가 더 좋으세요? 아, 저는 원래 제가 흑수저여서 그런지 전 니미츠가 더 좋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냐라고 전 김이치요.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아니, 난 형님. 제가 출사하는 거. 동생도 술사 주면 야 먹어, 야 오늘 열심히 마시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자 이런 느낌.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전형적인 형님 리더십. 아, 나는 브라더지. 내가 브라더리 좋아. 역경 극복했어요. 지금 약간 여기 니미츠 제도인데 왜냐면 요즘 애가 엄청난 싸우잖아. 금수저. 후에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하들을 맡기고 그들의 최고의 능력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니미츠는 등 뚫어주고 격려하면서 끄집어내고 메가더는 째려보는 거 한 번으로 끝내요. 안 하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의 최고의 능력을 맞아요. 끌어내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 두 가지 똑같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너무 놀라운 것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는 사실 19세기 출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장군이에요. 그런데도 20세기 전쟁을 대비한 전술을 준비하죠. 니미츠도 사실 미 해군 현대화와 현대적 전술을 만드는데 차분차분 준비해왔어요. 이게 두 분의 공통점이고요. 오늘날의 미국 군대를 만드는데 두 사람이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자, 메가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 미국이 자랑하는 정말 최고의 명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드디어 미국은 세계적인 무기의 강국, 기술 강국이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기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태평양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미국은 신무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 해군의 주력 함상 전투기 헬캣, 지옥에서 온 고양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작사인 그루만사의 전통에 따라서 별칭은 항상 고양이, 캣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강력한 2000마력 엔진은 일본군 제로 전투기 출력의 거의 2배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속도, 기동성, 상승 능력 등에서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습니다. 방어력도 좋아서요. 일본군 파일럿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리 두들겨도 꿈쩍도 않는 전투기였습니다. 일본 최고의 에이스 사카이 사부로는 자신의 저서에서 헬캣 등 전쟁 중후반 이후에 나온 미군 전투기들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F-4U 콜세어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휘파람이었죠. 2차 대전 당시에 미 해군 항공대와 미 해병 항공대 소속의 최강의 전투기였습니다. 속도, 화력, 기동성 등이 고루 우수한 기종으로서 특히 고속 성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파일럿들에게는 주로 호그, 즉 수태지라는 애칭으로 불렸죠. 최대 출력이 무려 2,800마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넘사벽 전투기였죠. 막대한 출력의 엔진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형의 프로펠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역갈매기 형태의 독특한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급강하 시 독특한 바람소리로 죽음의 휘파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무기는요, B-29 폭격기입니다. 일본에게 핵을 선사한 폭격기죠. 미 육군 항공대와 공군의 포트리스 시리즈 중에 하나죠. 폭장량이 무려 9톤이었고요. 이전 B-17 폭장량이 7.8톤인 것에 비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폭장량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6.25 전쟁 당시 전쟁 초기엔 한반도를 가로로 만들어버린 아주 전설적인 중폭격기였죠. 다음은 엑시스급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공업 능력을 바탕으로 20세기에 건조된 대형 정규 항공모함들 중 최대 생산량 24척을 자랑합니다. 대규모의 항공기 탑재를 전제로 설계되었고요. 넓어진 비행갑판, 효율적인 항공 운영을 위해 설계된 엘리베이터 배치, 그리고 대공장갑 방어력 향상 및 기계적 신뢰성 확보 등 2차 대전 항모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의 신무기 앞에서 일본은 악전고투를 면치 못하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태평양을 제패하게 되는지 자세한 전황은 전사 분석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토크메다리 전쟁사 태평양 전쟁 후반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기로 무장을 이제 미국이 했고 엄청나게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개구리 작전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개전으로 뽑을 만한 전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떤 태평양 전쟁은 상륙 작전이니까 가장 최초의 대규모 상륙 작전이었던 타라와 전투. 근데 이거는 맹하드가 한 게 아니고 니미츠 휘하의 해병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라와 섬은 사진으로 보면 정말 활주로 하나 하고요. 관제탑 하나 똑 떼갖고 바다에 올려놓은 정말 그런 데예요. 그런 데를 뭐하러 점령을 합니까? 그게 이제 중부 태평양 동쪽에서 와서 했을 때 최초의 전쟁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해야 이제 일본군 점령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간 발돋움 그렇죠. 차원에서. 당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구리띠 작전을 하면서 점령하는 섬마다 무조건 비행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병대나 해군, 공군 전투기들이 발진해서 이제 일본군 보급 루트를 다 차단하는 거죠. 일본군도 이 타라와의 중요성을 알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요새화시킵니다. 거기 중요한 역할이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서 했어요. 한 1,400명 가까운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서 공사를 했는데 어쨌든 시바자키 해군 소장은 100만 명이 와도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 타라와 전투는 또 수륙 양용 차량이 등장한 최초의 전투였다고요. 일단 M트랙이라고 부르는 수륙 양용 장갑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통신기도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방어력도 안 좋았다고. 더군다나 물대를 잘못 맞췄어요. 물대를 잘못 맞춘 데다가 미군의 예상과 달리 너무 수심이 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륙용 주정은 저 멀리서 멈춘 상태에서 병사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정확한 사격을 해요. 저희가 뭐 영화로도 봤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정말 그 배 딱 갑판이 탁 열리는 순간 그 요새에서 쏴대는 기관포는 한 개 중대를 뭐 말살시키는데 정말 몇 분 걸리지도 않는다니까 피해가 근데 어마어마했을 여기 거예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처음에 상륙부대가 가다가 저 해안까지 가야 되는 중간 산호체에 걸려요. 네. 섰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포탄이 안 날라오는 거예요. 아 왜요?
또 일본군의 매뉴얼인데. 아 매뉴얼이 가다 오다 쓰는 매뉴얼은 없었구나. 아니 그 산호초 안에 들어오면 십자포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거기 딱 들어온 입구에서 걸리니까 가만히 아니 있어, 이거. 좋은 기회 아닌가요? 어쨌거나 명령에 명령에 무조건 산다. 시키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야. 그다 있으니까 좋았어. 자 레디 딱 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딱 걸리니까 나니? 뭐시뭐시 이렇게 무슨 보고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해서 많은 희생이 나는데 처음 공격 때는 그래도 그 덕분에 미군이 꽤 살았습니다. 그 타라와 전투가 미군 해병대가 입은 정말 큰 피해예요. 이게 거의 뭐 3,300명 가까이 사상을 하고 아이고. 일본군이 타라와 전역을 이제 콘크리트 벙커화시켰거든요. 네네네. 근데 미군 군함이 가서 한포 사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폭탄이 아니라 이제 철갑탄이라고 해서 뚫고 뚫어버리는 들어가는 거. 뚫고 네.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쏘고 사실은 있어요. 콘크리트가 무너지기만 하면 그렇죠. 완전 이제 그 요새는 쓸모없는 요새가 돼버리는 거니까. 해군은 원래 수평 사격이 최고예요. 네. 그게 배 침몰 시키는 데 최고거든요. 아.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수평 사격은 다 튕겨 나오고 방금 말씀한 철갑탄을 이렇게 높은 각에서 쏴야 찍어내니까. 뚫린다. 그러니까 타라 전투가 그 이후에 수많은 상륙 작전에서 교범이 되는데 네. 이런 어떤 포격술의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죠. 다만 피해 데이터였죠. 중부 태평양 진출을 위해 타라와 섬을 군사 전략지로 판단한 미군은 섬을 요새화한 일본군 공격에 나선다. 1943년 11월 대규모 함포 발사로 시작된 상륙작전. 수륙 양용 장갑차가 등장한 최초의 상륙작전이기도 했다. 때문에 초반 시행착오도 많았다. 결국 엄청난 기억력과 물량에 밀려난 일본군은 자살 공격으로 맞섭니다. 자결할지언정 항복하지 않았던 옥새로 인해 일본군의 전멸로 끝이 난 전투였다. 타라 전투 승리 이후 미국은 메가더 장군이 드디어 야 내가 올 거야 돌아올 거야 기다려라고 했던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필리핀 해전 사상 최대 해전인데 이때 필리핀 해전의 평가는 뭐였냐면 일본 해군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해전이었다. 이때 일본 해군이 거의 완전히 녹아 없어져요. 거의. 지금 사진 보면 그냥 전장에 뚜벅뚜벅뚜벅. 정말 바닷가로 그냥 걸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바지 적실 이유는 없었거든요. 아니 저게 사실 사연이 있어요. 네네네. 저게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 네. 하나가 당일날 찍은 거고 하나가 다음날 또 찍은 게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연출을 하군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아마 둘째는 다음날 사진 같은데 저게 어떤 사연이냐면 네. 해군하고 육군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해군의 법은 뭐냐면 해군 함정에 타면 내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그 해군 함정의 최고 그 계급 높은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메가더 원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병까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죠. 수심이 맞다고 내리라 그런 거예요. 철저하네. 그 함장이 야 이거 우리 배 함장도 아니고 상륙정. 상륙정 그 작은 배요. 예, 그 정장이 내리라 그랬어요. 메가더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대변했겠네. 근데 아니죠. 보복은 아니죠. 규칙대로 해야죠. 오, 화는 나지만. 또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에 저 바지 적시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뭔가 이제 분노에 찬 표정. 무리를 걸어가는데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네, 괜찮아 생각보다. 메가더가 다음날 사진을 보니까 아 이거 괜찮아.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또 찍은 거예요?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 사진도 똑같아요 저거랑. 맞아요. 많은 사람이 헷갈리죠. 왜 그런가. 맞아요. 그때 저걸 배워요. 바지를 적시면서. 이거 괜찮다 이거. 네, 그리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앞을 보면서 지금 보면 약간 다른 병사나 다른 부관들은 이게 뭐랄까 조심스럽게 걷는 느낌이라면 메가더 장군은 네. 다 휘젓는 느낌으로 걷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사진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은데 똑같이 해요. 그 다음부터 항상 바지를 적셔요. 일부러. 레이테 섬에서 태평양 전쟁 최대 해전이 또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필리핀에 상륙을 해서 미군이 이제 그야말로 드림 매치가 벌어집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싸워요. 일본군 40만, 미군 40만. 똑같은 개활지에서 싸우거든요.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본군도 굉장히 잘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과가 39만의 일본군이 전사하고요. 미군은 10,000명 전사하고요. 전쟁 초반 일본에 내주었던 필리핀을 탈환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메가더 사령관. 수도 마닐라로 가는 길목인 레이테 섬을 먼저 장악하고 4개의 큰 전투가 레이테만 일대에서 펼쳐졌다. 전황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간 미군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며 숨통을 조여갔다.
마침내 주력 항모가 대거 격침되는 등 대부분의 전력을 잃은 일본군의 저항은 무모했다. 레이테만 해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후 일본과의 전투를 이어가며 필리핀을 되찾게 된다. 자, 이번에 살펴볼 전투 사진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실제 전쟁에서 벌어진 찍힌 사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연출된 거예요. 그래요? 연출된 거고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연출은 아니고 약간 우연적인 거였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잘 찍혔었나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전투를 벌이고 정상에 꽂았는데 진짜 깃발이 좀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막 이러고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누가 이제 다시 하라고 해서 같이 사진 기자 올라가서 이렇게 세울 때 우연히 이렇게 찍었는데 저렇게 멋있는 사진. 그러니까 약간 여기 영화 제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투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연출할 정도면 미군에게 있어서 이 전투가 굉장히 의미가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 이게 이오지마 전투죠. 어떤 전투인가요? 그 이오지마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안 가도 됐을 수도 있는 전투였어요. 미군이요? 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오키나와로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오지마 안 가도 되는데 이게 해군이 이쪽에서 동쪽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중간 항공기지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물론 이오지마에 오직 비행장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기착지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폭격기들이 고장나거나 피격됐을 때 중간에 착륙할 만한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우리말로 유황도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한 번 세우면 바꾸지 않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뭔가 바뀌었다면서요? 이때 일본군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쿠리바야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주재 일본 무관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잠재력이나 미국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죠. 원래 일본군 하면 옥새잖아요. 네. 절대 옥새 금지. 절대 자살 공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섬 전체를 요새화시켜요. 그 다음에 박격포나 대포가 그 날아가는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어디까지 오면 누가 쏘고 이걸 정확히 계산. 또 매뉴얼 만들었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군이 여기서 전멸할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일본군의 임무는 최대한 여기서 미군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본군 장군들을 좀 낮게 평가했는데 이 구리바야시 장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 이오지마에서는 그야말로 그나마 일본군이 제대로 된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상자 숫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미군이 전사자만 6,800명 정도 전사가 나요. 부상자는 거의 2만 명이고요. 와. 그에 반해서 일본군은 사상자가 2만 1,000명이에요. 이게 태평양 전쟁 후반에 일본군보다 미군의 피해가 더 큰 유일한 전투예요. 만약에 일본군이 뉴기니스부터 저렇게 했으면 미군 희생자가 정말 수십만이 엄청나게 나왔겠네요. 늘었을 거고 물론 핵폭탄이 아니었던 걸 빼고 본다면 정말 미군이 중간에 휴전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병력이 없으니까. 사실 여기 이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군의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저 깃발 올리는 연출 사진이라고 그러지만 저 깃발 올린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네, 2명인가 3명밖에. 예, 이틀 아, 정말요? 며칠 지나니까 저 다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투가 너무 치열했었구나. 일본 본토를 공습해야 하는 미국은 그 교두보가 될 기지로 2호섬을 선택한다. 일본군 수비대 구리바야시 사령관은 승산 없는 싸움이란 걸 알았지만 본토로 가는 미군을 하루라도 붙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기존의 작전과 다른 일본군의 게릴라식 야습은 미 해병대에게 최악의 피해를 남겼지만 약 한 달 후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릎 꿇게 된다. 미군은 일본 본토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했고 전쟁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게 된다. 그런데 이때 역사상 가장 무모했던 잔인한 전술이 나오게 되죠. 바로 자살특공대가 대격 출격을 예. 하게 됩니다. 카미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일고에 같이 도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 우익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장렬하게 희생한 전술이었다. 말 같지도 않거든요. 왜냐? 생존이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그렇죠. 생존이 없는 승리 있을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가미카제로 나갔던 대부분의 항공기 조종사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에요. 가미카제가 총 이제 1,900대 정도가 나갔거든요. 다 죽어요. 다 죽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우익들은 그 일본 극우 단체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나 봐요. 분명히 이 카미카제에 나가는 그 소년이 어머니 살고 싶어요라는 막 글을 편지를 쓰고 그리고 분명히 증거가 약물을 먹이고 술을 먹여서 아이들한테 비행기를 몰게 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안 들리고 안 보이나 봐요. 나중에는 얼마만큼 잔혹해지냐면은 가미카제 하다가 탈출하는 사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종기 캐노피 있죠. 조종소 이걸 용접을 해버려요. 밖에서. 그러니까 나가지 이건 못하게.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도망가요. 처음에는 가미카제를 호위하기 위해서 따라붙었던 전투들이 도망가는 걸 격추시키러 또 쫓아가요. 자기네 편을. 진짜 가슴이 아프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가미카제. 미드웨이 해전 이후 유능한 파일럿과 전투기를 대거 잃은 일본은 전세가 악화되자 가미카제라는 자살 특공대를 만들었다. 가미카제의 주요 목표는 미군의 항공모함을 격침시켜 전력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죽음을 담보한 역사상 최악의 전술을 눈앞에서 본 미군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고 일본 수뇌부는 이를 사무라이 정신으로 둔갑시켜 만행을 미화시키기에 급급했다. 일제의 광기가 낳은 가미카제. 수많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참극이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결사항전 정말 섬뜩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인류 역사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데 네. 아시아 쪽 전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는 일본군이 영국군이랑 또 맞붙게 되는데요. 영국군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한 무능한 일본군 지휘관이 한 건 해준다 이러는데 이건 또 뭔가요? 아, 무능하게 생겼네. 이제 인팔 작전 얘기인데 네. 당시 인팔은 이제 인도 동부의 어떤 군사적 거점 기지였어요. 근데 이제 1943년에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버마를 탈환하기로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버마라는 곳의 지리적 위치가 미국이 장개석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지였고요. 또 하나 영국은 어떤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는다는 명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마하고 접경지대 인도 동부에 있는 임팔에 병력을 집결해요. 이때 무다구치 레냐가 주도를 해서 저 임팔을 단 한 번에 우리가 점령함으로써 그 영미의 의도를 분쇄하자 이렇게 딱 하죠. 일본군이 항상 그 보급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 당시에 무다구치 레냐 휘하에 3개 사단이 있었어요. 31사단, 15사단, 33사단이 있었는데 이 3개 사단이 한 달 동안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15,000톤의 물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수송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일본군. 그래서 많은 참모들이 반대를 해요. 이 작전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무다구치 레냐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제 무다구치 레냐 또 그쪽 파벌이 있어요. 이쪽 파벌이 또 야, 한번 하겠다는데 좀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그 수치세로만 하면 3일에 한 끼 먹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150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본토에서 18대가 와요. 그럼 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다구치 레냐 이러죠. 아, 징기스칸 보급을 하자. 징기스칸 보급은 뭐냐? 소에다가 물자를 싣고 가다가 배고프면 소 잡아먹으면 돼. 또 하나 무다구치 레냐가 유명한 말 하죠. 일본 민족은 초식 민족이다. 아 뭐야? 정글 가봐라. 사방이 풀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아, 육식하게 생기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전술이 연합군 털어먹자. 이겨서. 그래서 병사들이 도둑작전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걱정이 되니까 일본군 대본영에서 참모가 하나 와서 물어봐요. 무다구치한테. 정말 이 작전 성공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멋있는 대사래요. 군에 몸담은 지 30년. 지금과 같이 신념에 찬 작전이 없었습니다. 딱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케이, 고. 아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인팔까지 가려면 친두인 강이라는 아주 커다란 강이 있어요. 네. 그 강을 건너는데 이제 소를 끌고 강을 건너잖아요. 잡아먹을 소. 네, 소의 90%가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먹을 거, 식량, 탄약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계속 구해요. 그러면서 무다구치 레냐는 본부에서 오후 5시만 되면 업무를 딱 접고 이제 기생 파티를 해요. 아, 그러면서
그나마 전진했던 3개 사단이 인팔 근처도 못 가보고 기아로 쓰러지는 거예요. 아사하는구나, 아사. 그러면서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 해보고 후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저 양반이 나중에 그 전범 재판에서 바로 그 공로로 전범을 안 걸려요. 아,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모든 일본군 장군은 전부 다 전범에 회부가 되잖아요. 근데 연합군 측에서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6개월 일찍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죠. 아, 진짜 불기소 됐어요. 불기소 처분.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인팔 작전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이란 이 군 조직 사회가 아무도 이거를 책임질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냥 덮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토로 불러서 예과 사관학교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제3군 사관학교 교장을 시켜줘요. 전쟁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계속 잘 살았겠네요, 예. 그러면. 일본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시스템 자체가 책임을 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후에 이제 왜 일본이 전쟁에서 졌나 해서 이제 그때 막 탄생했던 일본 자위대가 왜 전쟁에서 졌나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자위대 간부가 가서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어떤 실수가 있어서 어떤 실패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 부하들이 정말 무능했다. 내 작전은 정말 완벽했는데 부하들이 무능했다. 심지어 부하들의 장례식장 가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전단지를 나눠줘요. 헐. 전단지 나눠다가 걸려서 그 조문객들한테 맞아 죽을 뻔해요, 이 사람이. 와. 인팔 작전은 험준한 산악지대와 정글을 뚫고 약 100km 이상을 진격해야 하는 계획부터 무모한 작전이었다. 소와 말을 이용해 3주분의 보급품을 싣고 출발했지만 거센 강물에 쓸려가거나 미군의 폭격기 소리에 달아나 버린다. 결국 병사들은 전투가 아닌 굶주림으로 죽어나갔다. 크나큰 실패를 아는 채 인팔 작전은 중지됐고 살아 돌아온 병력은 겨우 20%에 불과했다. 한편 1945년에 접어들자 미국은 종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쿄 대공습을 준비한다. 3월 10일 새벽 도쿄와 그 일대에 소위탄을 투하한 미군. 화염에 휩싸여 도쿄는 불바다가 됐고 사상자만 10만 명 이상, 이재민까지 속출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민간인까지도 무차별하게 폭격했느냐. 그렇죠. 라고 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일본의 특징이 뭐였냐면 많은 군수 산업이 간의 수공업 형태였어요. 그래서 커티스 르메이라는 장군이 이 도쿄 대공습 작전을 지휘했거든요. 이분이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앞집에 스즈키네는 볼트를 만들고 뒷집에 하루노모네는 너트를 만든다. 그러므로 이건 모든 것이 다 전략 목표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도시공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고 미군 폭격기가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폭탄 양이 많았던 것뿐이지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 도시공습을 주 전략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이 끔찍하긴 끔찍했어요. 목조가옥에 소위탄을 뿌리니까 불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스미다 강이라고 그 도쿄 앞바다에 강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지금도 도쿄가 보시면 중간에 운하들 같은 거 많잖아요. 그 강이 끌어올라가지고 그 한 달도 안 돼서 이재민이 한 1,300명이에요. 아, 근데 이게 또 요게 정말 일본 지도부가 치졸한 게 많은 지도부들이 이미 도쿄 외곽 쪽으로 피해 있어요. 아, 진짜 나빠. 와. 일본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도시공습을 하는 이유가 국민이 전쟁을 거부하게 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일본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같이 죽자. 이렇게 되니까 미군이 일본에 상륙했다가는 뭐 1억의 진짜 옥새 부대를 만나겠구나. 그러면 미군 희생도 어마어마하고 민간인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계획하죠. 몰락 작전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군 병사 사상자만 100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 폭탄으로 가죠. 아니 자신들이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러서 그런 건데 이제 민간인들까지 다들 뭉쳐갖고 결상전 이거는 진짜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요? 답답해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서 일왕이 보고를 요구해요. 피해가 얼마가 되느냐. 근데 첫 번째 원자 폭탄 떨어지고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미 일어났었거든요. 네. 한 발에 10만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이. 근데 대본영에서 일왕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별 피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3일 후에 또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때 피해가 이러이러해서 어마어마합니다라고 했으면 전쟁은 그때 끝났다고요. 몇만 명 또 죽을 필요 없었단 말이죠. 일본에서 나온 역사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전범 재판에서 7명이나 사형당했다. 7명이나. 그런데 왜 원자폭탄 떨어뜨린 사람, 그렇게 해서 민간인 학살한 사람, 뭐 우리한테 가혹행위 애들은 왜 처벌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과 민간인 피해 주범은 일본 지휘부지 상대가 아니에요. 태평양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미국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원자폭탄이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끔찍했다. 도시는 순식간에 초토화됐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2차 피해를 입었다. 그 엄청난 위력 앞에 백기를 든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외쳤고 제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끝이 난다. 일본이 이제 항복하죠. 네.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주리호에서 항복 조인식을 하는데 그때 항복에 사인했던 일본 측 대표가 시게미츠 마모루라고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저 양반이 그 같은데요. 홍보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졌을 때그 한쪽 다리 잘리는 양반이에요. 거기서 단상에서 거의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죠. 그런데 매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굳이 거길 가서 참배를 또 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게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이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게 뭐 이렇게 문제야.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관광 가서 야스쿠니 신사 가서 뭔지 모르고 가서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그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순전히 일본 쪽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야스쿠니 신사 국립묘지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 어떤 문화 때문에 우리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신사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일본 측 논리대로 하면. 좋아, 그것까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야스쿠니에 실제로 가보면요. 말은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뭐냐면 처음 나오는 게 진해 제국주의 성공한 러일 전쟁 하면서 인류 역사상 뭐 이런 군대가 없었다 빵빵빵.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말했던 가미가제, 그 인간어뢰, 카이텐 이런 거 뭐 뛰두르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전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웃기는 게 나올 때쯤 되면 탁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싸워서 해방된 나라들 54개국의 식민지에서 공격했다. 일본의 그 전범이라는 것은 민간인 학살의 주범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 지휘부예요. A급 전범을 거기다 뒀냐 안 뒀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범을 자신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국립묘지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제국주의와 침략과 전쟁과 일본의 자기 착각이라고 할까? 자기 당착이라고 할까? 그거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참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와 제국주의적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유감이다, 과거의 역사 미안하다, 그건 사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정이 빠진 것이죠. 그럼요. 네, 아직도 할 얘기는 많고 많지만 이 말만 앞설 게 아니라 현명한 대응, 행동으로 꼭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8월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시리즈 다음 주에는 유럽 전선의 후반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독일인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주장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침략 전쟁 아래 신음하던 유럽. 중립을 표방했던 미국의 참전으로 급변하는 전황. 연합군은 유럽을 탈환하는 작전명 오버로드를 준비하는데 지상 최대의 작전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 유명한 네. 노르망디 전쟁. 상륙하는 병력이 15만이에요. 배만 해도 2,000척이 필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작전들, 그쵸. 전쟁이었네요. 이른바 악마의 정원이라고 해서 해안을 따라서 박격포나 대포 기관총들을 아주 교묘하게 설치해요. 바바바바바바바바 끝도 없이 쏟아지는 총알반. 다 소진될 때까지 공격. 2시간이 지나니까 독일군 탄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가장 중요한 전투가 엘 알레메인 전투예요. 여기서 독일군 전력의 80%가 사라져요. 네.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엘 알레메인 이전까지 우리한테 승리는 없었고 엘 알레메인 이후에 우리한테 패배는 없었다. 이 오키나와 전투 때
그 일본 지휘부의 생각은 뭐였냐면 오키나와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자였어요. 거의 뭐 오키나와 주민의 3분의 1이 여기서 사상이 돼요. 아이고. 근데 오키나와는 재미난 게 사실 일본이 아니에요. 네, 네. 일본이 왕국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쿠국이라고.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깊은데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조선하고 또 묘하게 또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참전하라는 걸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 상륙해서 오키나와 왕국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 분들은 한국에 굉장히 좋은 감정이 많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오키나와 전투 때 민간인 희생이 엄청났는데 이게 일본이 고의로 한 건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본토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